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고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미나리 뿌리 어디 집 이런 거 거기 독이 나오나 봐. 그걸로 이제 독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고 죽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창씨 계명에 반대해가지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독약 마시고 자결하신 분이 있어. 김명준인가? 저는 소크라테스 아빠 엄마가 석공이고 삼파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어떻게 키웠길래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이 나왔을까? 그 소크라테스가 인기가 많았을 때요. 지금 현대 같으면은 파이나레테의 교육법 뭐 이렇게 책도 나왔을 것 같은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거는 기록이 없죠. 네, 없어요. 근데 가능한 알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추론할 수 있어. 석공은 직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나토스는 그 구두, 그러니까 가죽을 만드는 무드질 공장 사장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사람. 그럼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대충. 뭐 스미스 하면 뭐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것처럼 석공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 안에 살지만 외곽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는 곳이고, 다만 이제 이 석공이 거대한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인지 아니면 일개 그 뭐 진짜 석공 정도 수준에 있었는지, 근데 대충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거 보면 그냥 노동자 정도 의미에서의 석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었어요.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또 아테나의 여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다 신성한 일들이고 집단적인 일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 테고, 그리고 정교했겠죠. 그 기술이 아주 보통 기술들이 아닙니다. 아테나의 여신 그 상이 10m야. 그거를 제작을 해서 옮겨야 되잖아요. 뭐 거대한 건축공사 같은 거죠. 그 머리도 좋아야 되고 전반적인 미에 대한 균형 감각 이런 것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반면 삼파라면은 굉장히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죠? 이런 우리 막달라 마리아 그 할 때 이제 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한 얘기가 참 재미있었어. 동방 박사가 안 가고 그 자리에 여자가 갔어야 된대. 애를 지금 출산하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가서 뭐 하겠냐 이거야. 그 예수님이 지금 막 태어나는 순간 가장 필요했던 거는 누구? 산파. 모세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이집트 왕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 아이들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산파들이 이런 신의 예언이 두려워가지고 다 거짓말을 해. 이 산파들은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판단력, 지혜, 뭐 또 의술 이런 거 다 갖추고 있는 굉장히 그런 현명한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두 가지 균형적인 감각하고 그다음에 어머니의 그 현명함을 다 물려받았겠죠. 아주 뭐랄까 탄탄한 이런 가족 속에 사는 거니까 뭐 그럼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도 어떻게 자랐을지는 대충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 같지 않은 기준이라면 그 입장에서는 좀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아테네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번성한 도시였고 또
학문적인 연구도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있던 곳일까요? 그래서 평가도 되게 현대 사람들이 봐도 좋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다수한테 등을 돌리는 삶을 결국은 하는 게 지혜로우기 때문에. 전 아테네가 양면이 있다고 봐요. 여기도 이제 레베카가 소개를 잘 해주고 있는데, 일단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고, 그리고 자기 그 델로스 동맹, 동맹국들에 대해서 많은 공물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간 거야. 그걸로 아테네가 부유해졌고, 그것 때문에 아크로폴리스라든지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위대한 건축물들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자기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식민지를 학살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힘의 원천은 노예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오늘날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 대해서 상당히 비타협적이고 비판적이었던 것은 철학적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제가 보면 뭐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 시대의 그 시민들은 아테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아테네 그 군인들이 가서 어떤 섬에 가서 그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도륙하는 걸 보고도 그것을 아테네 영광을 위해서 클레오스를 외쳤겠지만 소크라테스라면 그런 일에 찬성했을 리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뭐 그런 정의로운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뭐 보람된 일이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404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전하면서 이러한 정의로움이 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변이 일어난 거죠. 아직 그 전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일어나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늘 위험한 거죠. 근데 바로 이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또 이런 아가리라고 제가 표현하는 아가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독재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참주정도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예수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그러면 뭐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없잖아. 내가 예수를 왜 낳냐 이런 그런 말은 없어. 물론 있어도 안 적었을 수 있는데 위대한 인물들의 어머니들은 거꾸로 그 위대한 자기 아들이 위대해지는 걸 보면서 다 마음을 바꿔요. 그 위대해져 같이. 그러니까 서로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이 또 위대해지는 것이고, 또 아들이 위대해지면 어머니도 전태일의 어머니 보셨어요? 뭐 아주 위대하잖아. 처음에 그 아들에 대해서는 말리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누가 최전선의 아들의 뜻을 이어갔냐면 어머니가 이어가요. 대모 막 앞에서 다 하고 그냥.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렇게 서로 끊을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묶여 있는 거죠.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그리고 또요. 소크라테스가 맨발로 다녔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네. 보통 집이 없고 거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성인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들었거든요. 성인들이 다 누더기 있고 자발적 가능하게 하니까. 질문해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굳이 왜 맨발로 다녔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을까요? 가죽 신발이 비싸서. 지금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그냥 다녔어요? 그냥 당당하게? 아테네 기후도 거기가 그 아테네가 가운데 섬이 있고 바깥으로는 전부 해안가라 비가 오면 쑥 빠져나가.
그래서 좀 날씨가 좀 건조하고 그러니까 집 안에 있기가 싫은 그런 날씨가 많아.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만한 그런 좋은 날씨, 좋은 공기, 뭐 그런 이제 일단 기후적인 요건도 하나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옷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솔기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 꿰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를 이 꿰매서 맞춘 옷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두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브로치 하나로 딱. 그러니까 입는 거라고 할 수가 없지. 입는 거는 결국은 몸에다가 옷을 이렇게 그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입다라는 것이. 이거는 그냥 우리 치마는 입는 건가, 뭐 두르는 건가? 입는 거. 입는 거야? 안 맞으면 뭐 아무튼, 근데 이렇게 뭔가 채우니까 입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두르는 거는 뭐 소울 같은 게 두르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테네의 시민들이 입던 옷들을 이렇게 두르는 거야 이렇게. 로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야한 얘기하면 톡 치면 이게 다 그냥 한 번에 흘러내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오카스테가 이제 이제 목매달아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브로치를 빼가지고 자기 눈을 찌르거든. 근데 그 장면에 나는 웃음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브로치를 빼면 옷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복식 문화를 알면은 아마 브로치를 여러 개 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썼을 수도 있고, 하나만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그 소크라테스 맨날 이렇게 걸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걸치고 두르고. 그런 자유로운 복식 문화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게 큰 흉은 아니야. 다만 이제 샌들 비슷한 이런 가죽 신을 많이 신고 다녀가지고, 부자들은 당연히 신발을 신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로 많이 다니고, 아프리카에도 뭐 맨발의 사나이가 많잖아. 저도 어릴 때 맨발로 많이 다녔거든요. 신발이 없어서. 근데 그게 뭐 깜빡거리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많으면. 그런데 다들 신발 신고 다니는데 유독 소크라테스만 맨발로 다니면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그 당시 뭐 이렇게 많이, 뭐 심지어 전쟁터 나갈 때도 눈이 오는데 맨발로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해 보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인도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겨울에 엄청 추워, 막 우리 파카 다 입고 그런데 정말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맨발로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신기해서 물어봤어. 안 춥냐고. 그랬더니 춥대. 근데 왜 이렇게 다니냐고 그랬더니, 요가를 하면 이 정도 추위는 견딜 수가 있대. 요가를 하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소크라테스가 겨울에도 맨발로 다녔을 것 같아. 맨발의 기분이? 소크라테스가 그 모든 정치 형태에 반대하고 저항했다고 하고, 또 사람들을 깨우치는 방식이 말꼬리를 계속 잡아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면 소크라테스 본인이 뭐 주장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죠. 철인 정치. 네, 본인이 철학자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철이라고 해서 그렇고,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하는 정치를 말해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뭐 신정론, 신이 정치하는 게 가장 완벽하겠죠. 신은 오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신이 정치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어. 신의 대리자가 하긴 하는데, 이 신의 대리자들은 늘 문제가 뭐냐면 오류투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정론이
신이 정치하는 거는 이상적이지만은 항상 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정치하다 보니까 가장 사악한 정치가 신정론이야. 근데 이제 그걸 신을 없애고 나면 지혜로운 자가 통치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 통치자가 잘 나오면 공동체가 발전한다. 우리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재를 주로 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품상 독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동의한 철인 정치는 평온한 정치는 될 수 있지만 발전은 없는, 사회 발전은 없어. 왜냐하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파우스트에 나온 대목 하나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믈렛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달걀 프라이를 하고 싶다면 달걀 부침. 그러면 어떻게 해? 달걀을 깨야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놈을 죽여야 돼. 또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쳐야 돼. 누군가의 부를 빼앗아 오거나 약탈하거나 또는 착취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1시간 일하고 한 1000시간 일한 만큼의 월급을 받는다면 나머지 999시간은 남의 거잖아. 이걸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어야겠죠.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전이란 말로 써. 미국이 최고 강대국이고 최고의 부를 자랑하지만 그 부의 원천은 석유에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는 미국 같은 경우 거의 한 75% 정도 수입이거든요. 그럼 그걸 값싸게 수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군사력이야. 니네 석유값 올리면 죽을 줄 알아. 실제로 이제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데 다 쳐버렸잖아.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야, 니네 석유값 말이야 달러로 받아.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여기서 석유를 파는데 미국에 와서 그러는 거야. 원화로 팔지 말고 달러로. 자기들이 찍어서 타가겠다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용납이 돼요? 이게 상식이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폭력인 거지. 달러를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원화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가만 안 침략을 하잖아. 그냥 달러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그거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전 안 해줬어. 달러를 여기서 못 쓰게 만들어 놨다고. 전두환 때 조금 풀어주고 김대중도 왕창 풀었더니 IMF 온 거죠. 네? 이해하셨죠? 달러라는 것이 우리 돈이 아니야. 그런데 미국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건물 사면서 달러로 사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달러의 의미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화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그걸 태환 화폐라고 하는 태환. 그러니까 모든 그 돈하고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돈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기축 통화라는 말을 가지고 써. 그러니까 달러만 있으면 어디 가든 그 나라가 돈을 바꿀 수 있는 거야.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는 돈을 바꾸려면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가지고 가서 그 돈을 바꿔야 돼. 그죠? 어쨌든 우리는 다 달러로 바꿔야 돼. 근데 미국은 달러를 찍는 미국은 찍어내면 되잖아.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군사력이 바로 미국 부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본하고 뭐 삐까삐까 했던 거야. 이제 일본이 미국을 이제 본토를 공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이 만만했던 거거든. 지금과 같은 정도면 어떻게 감히 공격할 엄두를 냈겠어요? 그러자 이제 미국이 했던 거는 뭐냐면
일본이 이놈들이 치니까 이거 큰일 났어. 무력으로 싸우고 대응해가지고 이게 이길지 말지 감이 안 잡혀. 그러니까 우회 전략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수송을 차단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일본과 이제 미국 사이엔 전운이 감돌게 돼요. 그러니까 교묘한 거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데 이 달러의 문제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미국 부의 그 원천에는 이 달러와 그 달러를 뒷받침하는 군사력, 이것이 깔려 있었고, 후세인이 제거당한 가장 이유가 바로 유로화로 이제 석유값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좀 있으면 뭘로 받겠어요? 중국 돈으로 받았겠죠. 중국의 이 어마어마한 석유 돈을 달러로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중국이 모든 석유를 달러로 바꿔서 사야 된다고 하면 미국은 그만큼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화폐전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수동빈의 화폐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기만적인 성장을 해왔는지 이게 다 전 세계를 상대로 착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꾸로 얘기야. 미국이 뭐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경제 발전의 주역이고, 이제 공과 이제 과가 다 있는 것인데, 일단 발전한 뒤에 자신들의 탐욕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공이죠. 하지만 그 출발점하고 지금도 여전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버리지 않는 거, 이런 건 사악한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 대한민국 이 원이 기축통화가 됐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은 그 이권을 포기할 것인가? 안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역지사지로 돌아보면 미국을 대놓고 욕하기도 어려워. 그리고 또 미국이 또 많은 나라들을 또 이렇게 또 도와주고 그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현실 관점에서 보자면은 미국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힘도 세고 이데올로기도 잘 갖추고 있고, 또 어쨌든 선진화를 이루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앞서가다 보니까 미국을 비판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유래를 살펴보면 아주 사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얘기하다 그냥 엄마 얘기가 그래요. 엄마 얘기. 그죠? 엄마가 이제 그런 아들을 낳은 거에 대해서 행복해했을까 아니었을까. 정말 그 소크라테스의 어머니인 파이나 레떼는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긴 하네요. 그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가지고 책이 나오지만 소크라테스 어머니의 교육법에 대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엄마가 그렇게 키웠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안 키우고 어떻게 그런 놈이 나오겠어. 그리고 그 정도의 그 강단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농담하잖아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의 농담을 하고 있거든, 죽음 앞에서. 아마 그런 거는 이제 어머니의 영향과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봐요. 스스로의 깨달음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또 아버지는 우직하지 않았겠어요? 석공이었으니까. 우직하고, 어머니는 생명에 대한 존중, 죽는 아이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생명에 대한 이 초연함,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죽음이나 뭐 영원 불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통체 관점에서 볼 때 영원이라는 걸 제껴놓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했던 행동, 뭐 그런 결과들이 공통체 속에서 다 이렇게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영원불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기독교인이시기도 하잖아요. 궁금하네요. 제가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겠고 소속은 그래요. 근데 지금 기정 씨의 그 해석은 이제 영원불멸을 포기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더 어려운 질문이 영혼이 뭔지를 일단 해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죽음의 의미도 어렵고, 이런 죽음을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마무리 짓기로 봐요. 그 이제 다르죠. 끝 하면 이제 엔드는 이제 어떤 그 진행되던 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 또 처음이 있는 거죠. 시작과 끝은 늘 반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암암리에 죽음을 끝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또 다른 출발, 또 다른 처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말 자체 속에. 근데 이제 그 마무리 짓기 하면은 정말 끝이죠.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완성, 마무리로 이해를 하고, 이거는 이제 인간의 몸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이 돼요. 몸이라는 것이 영혼의 감옥 같은 그런 무슨 죄의 온상이고, 부정 터부시돼야 하고, 영혼에 비하자면 아주 저질인 그런 것이냐. 좀 뭐 물론 생물학이라는 것을 공부 다 해보셨겠지만은 몸이라는 건 정말 신비로운 거거든요. 정말 신비 중에 신비가 몸이죠. 어떻게 이렇게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삶의 어떤 기술을 익히고 마음을 주고받고 문명을 이루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면서 서로 이제 먹는 것 말고 그 이상의 추월이죠. 그 넘어서는 그 우주처럼 넓은 이 너머의 세계를 하나의 질서 속으로 이렇게 자기가 체계화하는 위대한 기획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에서 정신이 나온 것이고, 또 마음이라는 것이 우연한 산물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모여살이 속에서 어머니에게 배우고 친구에게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스스로 갈고 닦은 거기 때문에 끊임없는 삶의 과정 속에서 형성돼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단 몸에 대한 전제가 전혀 달라요. 몸은 태어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 태어나다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어. 난자, 정자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수정됐다. 그럼 이게 생명의 출발이냐? 똑같죠. 그럼 난자, 정자는 어디서 왔느냐? 계속 이제 끝없는 질문이 이루어지고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무슨 지다, 태어나다는 능동도 수동도 아닌 거야. 그냥 사건 개념인 거야. 태어나다면 영어에서는 수동으로 쓰잖아요. 나는 무력한 존재고 신에 의해서 창조돼가지고 이 세상에 뚝 던져진 거야. 그러니까 영어에서 그냥 born이라는 pp를 사용해서 쓰지만 우린 태어나다거든. 그러면 나다는 엄마가 낳은 것도 아니야. 엄마는 낳는 힘을 했지만은 나는 나와야 돼. 나아지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엄마와 하늘과 땅과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아기, 뱃속 아기,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죠. 태어나다가 되는 이렇게. 그러면 운명과 같아요. 이 운명이라고 말을 할 때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야. 어쨌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이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몸으로 알아. 정신으로 알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놈이 바보다, 천재다 이런 걸 알게 돼. 근데 바보 천재는 오늘날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놨지만 그 몸으로 타고나는 건 한 70%, 그리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30%인데 이게 더 중요해.
30%가 모든 걸 결정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머리 좋은 놈이라는 개념도 이 30%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이제 가정,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먹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몸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야. 몸이기 때문에. 정신이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바로 이 몸이 모든 방향을 결정져 버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뵀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뭐 잘 못 먹고 굶주렸다. 그럼 이 아이들은 평생 먹는 거에 대한 이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뚱뚱보가 돼. 응? 또 엄마가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은 평생 아무리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평생을 불안 공포증에 시달려. 그러니까 최초에 형성된 몸의 과정이 나의 모든 성향, 성질이라는 것을 결정해놔. 근데 이게 적어도 4살, 7살까지 지속이 돼요. 그때는 이제 정서적 교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친밀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이에게 젖을 주라. 이게 핵심 모토예요. 그러니까 우유병 물리고 이렇게 뭐 인큐베이터 같은 혼자 재우고 이러면 안 되고 4살 전까지는 항상 어머니 품에 그 젖을 물리면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지마 이런 말 하지 말고 모든 걸 허용하되 그 아이가 제대로 그런 걸 해낼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 돌봄이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돌봄이 필요한 것이고 이 전체적으로는 마음이 몸속에 잘 이제 자라나오도록 하는 과정이야. 마음은 상처가 있으면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면 마음이 잘 안 자라고 삐뚤어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라는 게 어느 순간 반짝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해. 반짝.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마치 바이러스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사실 이건 네트워킹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뇌에 어떤 특별한 형태의 꼴이 생기면 이런 넋이랄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영혼 불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보다 정교한 탐구가 필요하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을 이제 있는 그대로 좀 본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봤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는 생각은 가슴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어. 뇌는 피를 식히는 기관이다. 엉터리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뇌과학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발전된 지식 체계 안에서 영혼 불멸의 문제를 다루어 본다면은 문제 자체가 잘못 제기된 거야. 그러면 이제 죽음의 의미도 새롭게 물어줘야 돼. 죽음이라는 것이 뭐 몸과 영혼의 분리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죽음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죽음이라는 것은 마무리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형성이 되죠. 그때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점점 늙을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그것도 마무리 짓는 한 방식이지 뭐. 늙은이들이 하다가 펄썩 주저앉아서 죽으면 제대로 마무리 못 짓고 마무리 짓는 거지. 또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안락사 부분 설명하기가 좀 쉽고 마무리 짓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싫잖아. 정말 요양병원 이런 데 가보면 그러고 싶지 않거든. 정신도 없고 그냥 돈벌이 대상으로만 전락해가지고 그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그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죽음을 못 맞이하는 유예된 시체 같은 거야. 마무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론 몸도 온전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 몸의 온전함은 경우마다 달라져. 그래서 팔다리 없을 수도 있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몸의 온전함이라는 거는 내 정신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면 온전한 거야. 그러면 다 잘리고 머리만 남아도 내 몸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사이보그 이런 개념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어요. 기계 인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몸이라는 건 결국 도구 같은 거야. 다만 그 도구라는 것이 빛나는 도구야. 몸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것이고 신비로운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철학에서 좀 부정적으로 많이 봐왔는데, 그건 정신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정신이라는 것은 몸에 깃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몸이 홀대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정신의 서식지로서의 몸이야말로 정신보다 더 위대한 거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둘을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의미는 몸에서 오지 않고 정신에서 와. 그래서 점점 피어서 꽃은 정신이야. 뿌리는 몸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마무리 짓는 방향은 정신 쪽이야. 내 정신이 온전하고 내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보다 올바른 삶을 이제 살고 있다면은 마무리를 잘 짓고 있는 거죠. 제가 늙어가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점점 어떻게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관념은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죽음의 관념을 사라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묻히는 것이다, 부정적인 관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관념이야. 우리가 다 배운 거야. 장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 신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그런지는 물어봐야 돼.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대시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아까 몸과 넋은 다르다고 하셨고 배제의 원리가 거기에 작용한다고. 소크라테스. 네. 밤이랑 낮도 철저히 다른 거고 함께 있을 수 없는 거고 남자와 여자도 거기에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진정한 해방을 보고 몸은 정신을 가두는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평생 아랫대를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신은 더 위대한 거고 몸은 좀 위대하지 않고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도구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제 원리가 작용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고, 어떤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에 위기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빛나는 도구라고도 하셨지만 그런 배제 원리가 저는 이 오늘을 사는데 얼마나 적용이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데는 이 가치도 되게 훌륭하고 저 가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되게 개성 인정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더 값진 것과 덜 값진 것이 있고, 악한 것과 악하지 않은 것이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 가치를 위계화시키는 게 좀 현대인의 속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이제 조심스러운 말이죠. 몸과 마음이 있을 때 몸을 좀 더 위에 둔다. 이건 뭐 경험의 어떤 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양병원 가보면 그 넋이 없는 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몸들은 제 역할은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안에 마치 가장 중요한 거 정신을 못 담고 있어. 그래서 마치 무슨 물건 짝, 짐짝처럼 취급이 돼. 근데 그 짐짝의 몰골은 너무 흉하고 심지어는 공포스러워. 우리 삶의 어떤 진정함 또는 삶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거는 찾아볼 길이 없고 기괴해 그냥. 그냥 죽지 못한 막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은 상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면을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젊잖아. 아름답고 제 식으로 말하면 파릇파릇하다 이 말이야. 생생해. 어? 생생한가요? 그럼요. 아 정말 파릇파릇해. 근데 여기에 지금 정신이 딱 나가 있다고 넋이 나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생생한 몸은 거기에 있는 짐짝 같은 그 몸과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몸의 파릇파릇함은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들은 물론 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가끔 돌아왔을 때 자기 몸이 낯설어. 그 적응이 안 돼. 그리고 그 몸이 너무 싫어. 자기가 살고 싶은 그 몸은 아니거든. 우리 늙는 게 싫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막 뛰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 마음은 청춘이 돼 몸은 그렇지 않아. 이놈의 몸을 버릴 수도 없고. 그 몸을 아낀다는 거는 내 몸에게 그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나이 들면 내 몸도 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큼만 요구하면 돼. 뭐 살살 걸어가면 되지 뭐. 젊은이처럼 뛸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몸이 도구라는 말의 의미는 비하시키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또 몸의 아래에 있다 이런 뜻도 사실은 아닌데요. 보다 중요한 건 분명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마음은 몸이 없으면 있을 곳이 없어. 마음은 어디 뭐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은 뭐 제 식으로 얘기하면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사라져 버려 이거는. 한동안 이렇게 있다가 몸이 이제 막 힘들고 아프면 딴 생각 못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픈 생각만 하다 보면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이건 사라지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몸이 나으면 그 생각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아 해가지고 하나의 또 집을 짓거든요. 이렇게 생각의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아플 때마저 갖고 있던 이런 생각의 힘마저도 잃어버리면 모아들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모아지는 게 없어. 다시 말하면 생각도 없고 영혼도 없는 거야 이거는. 다 허물어져 사라진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그걸 써놓거나 기록해두면 내 정신은 사라져도 내 정신의 기록물들은 남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 정신, 다른 사람의 정신 속에서 좀 기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전파가 될 수는 있어요. 대화가 될 수 있고 이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플라톤 읽는 것처럼. 그러면 이 정신은 몸과 다른 방식으로 더 오랫동안 이렇게 전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몸은 몸의 원리로서 전승이 되고 정신은 정신의 원리로서 전승이 돼서 우리 지금 현대 세대가 한국인들이 이렇게 똑똑해도 한 세대 만에 바보가 될 수가 있어. 몸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정신도 뛰어나게 전승되는 게 아니야. 이 정신이 전승되는 것은 다른 방식이야.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거 안 하면 한순간에 바보 되는 거야 그냥. 짐승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 순식간이야. 이런 끊임없는 교육과 토론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이유가 정신이 정신으로 온전히 계승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 아니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몸은 안 그래. 몸은 자동기계와 같아가지고 그냥 애만 낳으면 애가 그대로 그 몸을 그대로 재현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더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은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관념론이랑 유물론의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미 산문 읽기인가? 산문으로 세상을 읽기인가? 하여튼 그런 산문들을 읽으면서 에세이를 읽고 거기서 토론하고서 막 그런 수업이었는데 재밌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성과 남성과 젠더의 이슈와 또 인간과 비인간의 이슈를 다루면서 그런 관념론과 유물론의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는 유물론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정신 어떤 고상한 정신이 있다는 것과 결국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어지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상한 정신과 고상하지 않은 정신이 있고 뭔가 더 위대한 것과 위대하지 않은 게 있고 그렇게 그러면 약간 극단으로 가게 되면 요양원의 예시도 저는 사실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한번 극단으로 가보면 위대하지 않은 인간과 위대한 인간이 있다로 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건 니체의 위버맨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요즘 고민하는 지중과 지중이 아닌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그 적당한 지점이 어딘가 그리고 유물론을 부정하게 되면은 사실 마르크스의 그런 이론들도 부정이 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그러면 대중문화가 부정이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저의 삶도 어느 부분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헷갈려요. 우위를 두는 거하고 부정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다고 좀 보는데요. 몸은 지워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폄하할 수는 있는데 몸을 지울 수는 없어. 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몸 없이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만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는 몸을 부정할 수는 있어. 사실 그건 인정하고 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냐라는 건 정신이다라고 말할 때는 데카르트 몸을 지울 수는 있었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몸이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몸의 전제 위에서 나를 나에게 만들어주는 거는 똑같이 생긴 팔다리가 아니고 정신이다. 그럼 정신과 정신을 비교할 수 있겠네요. 뭐 어떤 정신이 더 위대하냐? 정신을 비교할 수 있는 잣대만 있으면 그걸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스스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위대한 정신이야. 그런데 법이 있고 의무가 있어서 맹목적으로 제가 먼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먼눈이가 돼서 그냥 마치 눈 감고 가는 것처럼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해야 할 일만 한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엉뚱한 거짓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은 그건 이제 세 번째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성찰하는 삶, 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진리죠. 진리를 깨닫는 삶이 위대한 정신. 진리를 깨달을 만큼의 정신은 못 갖고 있고, 소수고 요거는. 다수는 종교의 어떤 계율, 법, 이런 거에 그냥 복종하는 삶. 나머지는 그것마저도 어기는 삶. 그래서 정신의 위대함을 이렇게 어떤 실천이라든지, 이런 진리의 문제로 환원할 수는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이렇게 위대함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성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의 위대함은 정신만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정신의 위대함 말할 때 마더 테레사하고 아인슈타인이 누가 더 위대할까요? 저는 건 비교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예술가의 정신의 위대함하고 철학자의 정신의 위대함은 비교 불가능해,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포스트 모던이 받아들이되, 몸과 마음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몸을 우리가 계속, 교체할 수 있다면 어떡할 거냐. 사이보그, 바이오닉스 암, 지금 바이오닉 leg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심장 나오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바이오닉 브레인까지 만들고 있는 수준이면 다 몸이 대체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우리에게 해주는 건 뭘까요? 사람을 사람에게 해주는 거는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어떤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 부품들이 우리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몸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정신이 없다면은 고철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유기체로서의 생명체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내 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정신이 넋이 딱 나가 있는 경우가 되면 이건 이거나 저거나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추한 고깃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애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코끼리나 왜 원숭이들도 새끼 죽으면 못 버리잖아요. 데리고 다니죠. 사람도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정신 질환자라든지 또는 뇌성마비 뭐 등등 이런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 몰골도 사납고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손놀림도 좀 그렇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무한한 애정을 쏟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기보다는 그 안에 깃들여 있을 어떤 마음 또는 인연, 관계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노양원 경우가 좀 극단적인 예는 맞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도 내가 손을 잃어버려도 한 1년이면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1년 동안은 괴롭겠지. 왜 내 손이 없을까? 하지만 1년 정도 지나면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죠? 내가 다리 두 다리가 잘려도 1년 뒤면 내가 웃을 수 있다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모든 거는 다 해피해져.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면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죠. 이건 뭘로 받아들이는 거냐면 내 정신이 받아들이는 거. 나는 이렇게 생겼다. 이건 내 운명이다. 이게 내 몸이다. 받아들이면 그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이게 내 몸 아니야 그러면 불행해지거든. 근데 거꾸로 잘 살고 있는 분들, 정신이 온전한 분들은 늙어가면서도 못 뛰지만 행복해. 왜? 난 늙었거든.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마무리 짓는다는 게 그거야. 언젠가 내가 숨이 끊기지. 이게 마무리 짓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곡기를 끊고 굶어 죽었어. 아름답지. 아니 이렇게 죽으나 심장마비로 죽으나 뭐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았고 더 할 일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다 잘 됐고 이제 뭐 내가 굳이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이제 갈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아주 정갈하게 스스로 먹는 거를 끊고 뭐 평안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마무리 짓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마무리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마무리 질 것인지가 고민이지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두려운 거라면 차라리 그런 거죠. 내 아이가 혹시 내가 죽어서 잘못되면 어떡하 이런 거지 나의 죽음 자체 때문에 뭐 내가 두려움에 떨 이유는 없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관념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마무리라는 개념을 바꿔 놓으면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담담하게 농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늙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늙으면 당연히 그렇게 힘이 없어져야지 뭐. 그게 싫으면 이제 과학자가 되면 돼. 늙어도 내가 2톤, 3톤 들을 수 있는 이거 웨어러블 뭐 로봇 있잖아. 지금 저기 일본 애들 다 만들어가지고 200kg 들잖아. 디스크 환자가 이렇게 200kg 든단 말이야. 입어가 거기 뭐죠? 엣지 오브 투마로인가 거기 영화에 보면 귀 입고 싸우잖아. 해가지고 오디세이 인 스페이스인가 거기도 나오죠, 그죠? 내가 옷을 입어. 이게 이제 로봇인데 이걸 내가 입고 그대로 행동하면 로봇이 이걸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늙었지만, 근데 이제 그것을 내 몸 안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 외양은 내 몸인데 안에는 로봇이지. 사이보그잖아요. 그러면 뭐 늙기 싫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판단은 그러니까 정신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신이 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몸이 그렇게 기계로 전체가 바뀌면 정신도 변화하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아직 그런 인간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제 이제 소설 주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바뀔까? 이제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공격적이고, 이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고, 잔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 뭐 뱀 이런 거 죽일 때도 정말 잔인하게 죽여. 그러면 그 잔인함의 유래는 그 사람의 심성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심성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전자적인 것 플러스 어머니 뱃속 태어나서 환경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한데 아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사람만의 탓은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스스로 그것을 성찰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정신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책임의 주체, 뭐 이건 칸트가 이미 많이 말을 해놓은 거죠, 그죠? 책임의 주체라는 건 오직 이성에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뭐도 이제 조금 가미를 해야 되냐면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것, 제 불우한 환경에 자랐거든. 그럼 봐줘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정신이 중요해도 야, 너 같으면 저런 환경에서 우리 살았겠니? 못 살 거 아니야. 역지사지. 이런 이제 인정사정 봐주는 논리가 우리에게 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봐요. 서양에 이런 게 없어. 엄벌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걸 엄벌할 수 있어? 저렇게 딱한데. 전 동양의 이러한 어떤 자비의 문화라든 이런 것들은 결국 인류가 나중까지 그 멸종당하지 않고 산다면 여기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성 가지고 냉철해질 수밖에 없는데 따뜻한 마음, 정의 마음 이런 것들은 냉철함을 거부해. 그리고 생명의 논리를 존중합니다. 어떻게 죽이니 이런 거를. 아무리 그래도 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너와 나의 관계는 끊지 않겠다는 거야. 이건 내가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고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되살려 가야 되는 거죠. 한번 미국의 핵을 염두에 둬보세요. 그냥 눌러버려. 그냥 한 방만 떨어지면 30만 명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핵 같은 경우 뭐 메가토급 같은 경우는 1000만 명도 날려 그냥. 이게 이성의 논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제 위험한 시대가 됐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수소폭탄 있잖아. 더 큰 위력이 있어 이거는. 한반도를 날릴 수도 있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성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만 믿는다는 것은 무모해. 항상 아무리 그래도 이 자비의 논리, 감성 또는 정의 논리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옆에다가 같이 끼워 넣어줘야 돼. 이거는 이제 뭐 마음과 또 정신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삶의 문제죠. 어떻게 살 것이냐. 이웃의 문제이고 더불어 살기의 문제이고. 왠지 좀 휘진 씨 같은 경우는 좀 이성 중심이야. 또 합리적이고 또 보면은 저 아닌데. 또 페미니스트야.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은 잘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따뜻한 감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참 좋다고 봐요. 근데 이 따뜻한 감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정말 위험해져. 본인은 자기가 모든 걸 공명정대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감정이 따뜻함이 없으면 이미 공명정대할 수는 없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따뜻한 정을 철학과
이런 체계 속으로 끌고 들어올 것이냐. 뭐 쉽게 얘기하면 복지 문제 같은 거야. 따뜻한 복지. 어떤 사람이 내 복지사가 그러더라고. 이제 하도 귀찮은 거지. 그래. 국가에서 돈 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달라고 막 한마디로 환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우 저런 것들 막 이런 식 표현해요. 복지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한마디로 그랬죠. 아니 복지사께에서 돈 주는 게 아니지 않냐. 당신은 이렇게 시행하는 사람이지 주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 월급쟁이인데 돈은 누가 주는 거야? 우리의 가치가 주는 거거든. 우리 가치는 우리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야. 모두가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요만큼 된 건데 그걸 가지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것과 가치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 안에다가 가능하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야 돼. 자꾸 없어져가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다 이성 중심인데 뭐 날카롭고 조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비굴해져. 그래서 따뜻함만이 우리의 미래를 구원해 줄 겁니다. 하나였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철학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흥미가 좀 생겨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싶거든요. 그러십니까? 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